문 대통령 야당 직격, 구시대 유물 정치. 북한에 대한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민생 문제 해결을 두고 더 나은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정치가 되길 바랍니다. 김원미 기자, 지금 들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원전을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뉘앙스를 보면 결국에는 야당에 대한 일침으로 봐야 하겠죠? 네, 일단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말 같이 들어보셨는데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 결국 이제 원전에 대한 야당의 공격, 비판이 부품 공작이다라고 규정을 지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그동안 이제 본인의 입장, 어떤 국회나 정치권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할 때는 우회적인 표현을 정말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우회적인 표현을 언론이 이것은 이런 얘기인 것 같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번 거쳐서 전해드리는 일이 정말 많았었고, 그게 아니면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를 하던가, 이제 소통수석이 얘기를 하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아까 들은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육성으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 여의도에 대해서 육성으로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지난해 있었던 어떤 패스트트랙 사건 그 이후에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지은 기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김종일 비대위원장이 이 사안을 두고서 이적 행위다 이런 발언을 했고 청와대에서는 법적 조치를 예고를 했잖아요. 근데 야당에서는 고발하려면 빨리 고발해라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네, 이 법적 조치를 빨리 취하라고 하는 이 이유는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북한 원전 관련 자료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저희가 야당 발언 준비했는데 짧게 듣고 오시죠. 청와대가 대변인 이야기처럼 김종인 위원장을 고발한다면은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은 검찰이 더 빨리 또 수사를 할 테니까 거기다가 우리 당에서 요구한 것처럼 국회에서는 또 정치적 측면에서 법적 측면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히더라도 정치적 측면, 외교적 측면, 대북관계 측면에서는 또 국회가 주체가 돼가지고 국정조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문 대통령께서 그렇게 화를 낼 만큼, 역증을 낼 만큼 오해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걸 통해서 다 밝혀지겠죠. 그게 정도라고 봅니다.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네, 조혜진 의원뿐만 아니라 윤희숙 의원도 야당 대표에 대한 법적 대응을 반드시 신속하게 착수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SNS를 통해서 이번 사건의 초점은 누가 문건을 만들었냐가 아니라 왜 삭제했느냐라는 것이 명확하다라면서 도대체 뭐가 있길래 공무원이 밤에 사무실에 잠입하고 파일을 삭제했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흐지부지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해서 제대로 조사하자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럼 이 고발건은 실제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일단 청와대는 자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토 다만 중이다. 고발에 대한 시점, 형식, 주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청와대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역시 준비했는데 들어보시죠. 2018년 저는 국무총리로 일했습니다.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습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습니다. 거짓을 토대로 대통령을 향해 이적행위라고까지 공격했으면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야당이 금도를 넘은 것은 물론이고 큰 실수한 거예요.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이거는 해야 됩니다. 야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물론이거니와 국가가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규정을 하고 공론을 분열시키고 이런 이제 엄청난 일을 한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이것은 용인할 수 없다.
네, 보신 것처럼 이낙연 대표의 경우에는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에게 했다라면서 거짓 주장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야당을 몰아세웠고요. 네. 또 최재성 정무수석은 법적 대응보다 더한 것도 해야 한다. 검토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보다 지금 시민단체가 먼저 고발을 했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렇습니다. 바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발에 나섰는데요. 이 혐의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시민단체는 허위 사실을 적시를 해서 문재인 정부를 비방했다면서 이를 4월 재보궐선거에서 악의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다라면서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고발건 청와대 고발할까요? 안 하죠. 저도 사실 청와대가 왜 저렇게 과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요. 산자부 공무원들이 도대체 이 문건을 포함해서 다른 문건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왜 삭제를 했는지. 네. 그리고 만든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북한 비핵화가 된 다음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에너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대비책을 다각도로 강구한 거다라는 설명만 했다면 그걸 과연 이렇게까지 문제 삼을 일인가. 기억하시겠지만 이 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 이게 벌써 94년에 제네바 합의로 인해서 북핵 문제가 다뤄질 때 그때부터 나왔던 해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북한의 캐도라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두 기의 한국형 원전을 우리가 건설하는 비용 70%까지 대고 네. 작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게 2002년에 북한이 미사일 쏘면서 유야무야 됐고요. 그리고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보수 정부 때도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도 북한에 대해서 에너지 지원, 원전을 통한 에너지 지원이라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제1야당이 이적행위라고까지 과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공격할 사안인가? 이건 뻔히 알면서도 사실 우리 쪽 사람들 좀 뭉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옳지 하나의 매개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지층 결집의 근거가 더 크다. 그렇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2018년 상황을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2018년 4월 27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도보다리 정말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렁이게 만든 그 연출을 하고 또 5월 달에 약간의 위기 상황도 갔다가 6월에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회담까지 갔던 네. 그 시점에는 그동안에 공을 들였던 북한 비핵화 문제가 이렇게 해서 뭔가 전기가 마련이 되고 그렇죠. 북한이 정말로 앞으로 이 한반도에 뭔가 다음 단계로 가는 거를 위해서 뭔가 큰 양보를 할 것 같은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런 방안 이외에도 다각도의 북한 지원 방안이 곳곳에서 검토가 됐겠죠. 앞에는 분명히 전제가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완성된 다음이라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이건 지금 국민의힘도 이렇게까지 공격을 할 사안이 아니란 거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치죠. 선거를 앞두고 있고 보수 진영이 다 뭉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그러나 이건 정치는 정치로서 끝내야지 그 다음 단계까지 넘어가는 건 안 된다. 그 다음 단계라는 거는 지금 북한에 준 USB 내용 공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건 앞으로 남북 관계는 다시 재개하지 말자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북한에 무슨 내용을 줬는지 이걸 까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거는 북한과 남한 그러니까 정권의 바뀜과 상관없이 앞으로 남북 관계가 재개될 경우에 이건 신의상실의 원칙에 이건 결정적으로 위배되는 거니까 그걸 공개하자는 얘기도 이 선에서 그냥 덮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또 나름대로의 또 논리가 있을 테니까요. 자, 김은미 기자. 네. 지금 윤경호 의원이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줬던 이 USB 안의 내용을 공개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쪽 반응은 좀 어때요?
네, 바로 오늘 아침에 이제 청와대 최재성 정무수석이 이 USB의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어제도 산업자원부에서 관련 문건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거 갖고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뭘 공개하라고 할 거예요. 절대 공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되 반드시 야당이 이것은 책임을 지겠다고 걸면 그거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아무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한다고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 또 오갔던 그런 것을 무조건 다 공개한다는 것은 그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책임 있게 걸으라 이거예요. 야당이 자신 있으면 명운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같이 들어보셨는데 최재성 정무수석이 윤 의원님이 한 그 말씀이랑 거의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나라가 뭐가 되냐 공개를 하게 되면 때문에 절대 공개해선 안 된다라고 하면서 한 말이 야당이 명운을 걸면 공개하는 거 검토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 중에서 4.27 그 남북 정상회담, 도보다리 회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당시에 소통수석이었었던 그 윤영찬 의원,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 USB 공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개할 수 있다. 근데 아마 청와대에서 공개하는 것도 좀 검토를 해보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인 최재성 수석 그리고 그 전직인 윤영찬 의원, 윤영찬 전 수석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전 현직 수석이 지금 얘기가 조금 다릅니다. 네. 결이 조금 다른데 이렇게 말이 엇갈릴 경우에는 현직의 말이 좀 더 무게가 있다고 봐야 그래요?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소정섭 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쨌든 의견이 좀 갈리잖아요. 최재성 정무수석은 공개하면 안 된다. 윤영찬 의원은 공개해도 된다. USB 공개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공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논란의 본질적인 성격 자체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 청와대가 만약에 이것이 이제 북측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USB에 들어있는 내용이다라고 공개를 할 때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아 그렇구나 하고 금방 또 인정할까요? 그게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어떤 확실한 또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진본이냐 아니면 사본이냐. 그렇죠. 계속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의 본질은 어쨌든 여야가 상당한 기싸움과 이제 정치 프레임을 짜는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여야가 너무 지금 과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야권에서 이것을 뭐 이적행위다라고 하는 그것도 좀 논리적으로 안 맞고 여권에서 또 야권을 비판하면서 북풍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맞다. 왜 양쪽은 지금 이렇게 극한 어떤 용어를 써가면서 대결을 하고 있는가? 네. 이 결국 이제 선거철이 다가온 겁니다 지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안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사안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어떤 이슈적으로 관심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어요. 공개된 그 문건에도 보면 어쨌든 정부의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단지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왜 이 문서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 측에서 속 시원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가. 그건 저도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서를 만든 배경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쨌든 남북 관계가 여러 가지 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 여러 가지의 이 가상 시나리오적인 측면에서 어떤 문서를 작성을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산자부만이 아니고 많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 측면에서도 남북 교류가 현재 막혀 있지만 활성화될 때를 대비한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와 문서들이 작성이 돼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미래를 위한 아이디어였다. 그렇습니다.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작성이 되는데 그런데 왜 그 산자부 공무원이 그 500여 개에 달하는 문서를 그 밤중에 들어가서 삭제를 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삭제를 했단 말입니다. 그 사실이 나중에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이 부분을 왜 삭제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산자부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사실은 이게 이렇게까지 어떤 의문점이 많이 남지가 않은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남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공세를 펼치는 것이고 야권에서 계속 그 USB 내용을 공개하라라고 하는 것도 청와대가 공개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개하라고 공세를 펼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청와대가 그걸 공개를 했다고 해도 그게 원본과 맞느냐 안 맞느냐 검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때 또 공격을 또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최재성 수석이 얘기한 것도 그런 염려를 하는 거죠. 공개한다고 해서 끝나지가 않고 또 다른 게 계속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첩경은 저는 어쨌든 이제 선거철이 본격화되면서 양측에서 어떠한 작은 이런 사안이라도 극대화시켜서 그걸 상대를 공격하는데 이제 써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도래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번 사안을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USB를 공개해도 논란, 안 해도 논란. 이 산자부의 어정쩡한 해명이 이번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이 미래포럼 이사장이요. 이번 논란에 대해서 호들갑을 떨 일이 못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유가 뭐예요? 네, 사실 어제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잠깐 짧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습니다. 천영우 수석,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 북한의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이명박 정부 때도 논의했었던 바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되기 전까지 원전은 아예 남북 경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걸 검토했다고 이걸 이적행위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보상 차원, 보상으로 논의를 한 거면 비핵화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또 한편에서는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했다는 이 산업부의 원전 관련 문건. 산업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이 문건을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기자, 네. 어제 문건 공개됐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삭제된 문건 중에 알고 보니까 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해당 컴퓨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컴퓨터 말고 산업부에 있는 다른 컴퓨터 안에도 이 문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문서가 다른 컴퓨터에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산업부가 사실 일요일 날 오후 6시 반에 이례적으로 늦게 이제 브리핑을 할 때 그 문서를 갖고 있었지만 이게 수사 중이라서 공개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오후 늦게 다시 이게 재판 중이긴 한데 불필요한 논란을 좀 종식시키는 공익적 가치를 생각을 해서 원문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는 저 원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근데 보면은 지금 펜으로 이렇게 쭉 굵고 있죠. 동보고서는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그 안에 보면 북한의 이제 원전을 건설하는 3가지 방안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서 지금 3가지 시나리오가 그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라는 게 첫 번째 정말 북한 지역에 원전을 지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우리나라의 원전을 완공을 해서 이거를 보내주는 방법, 뭐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DMZ 내에 원전을 지어서 함께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들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자, 이 산업부 문건과 더불어서요, 이번에는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도 이와 비슷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동석 기자와 백브리핑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그럼 이게 가스공사에서 만든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네, 한국가스공사는요, 지난 2018년이었죠. 북한의 에너지 협력 방안 등이 담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바로 이 보고서인데요. 북한 신규 발전소에 대한 내용이 이곳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노후 발전소는 물론이고 원전을 건설하는데 장단점이 이곳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아, 여기도 이제 원전 내용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원전 건설의 장점은 낮은 운영 비용을 비롯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요. 단점으로는 정치적 상황 등이 이곳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대담에서도 이어갔지만 산업부 직원은 같은 해인 2018년 5월에 이렇게 북한 원전 관련 문서를 작성했다가 현재 논란이 휩싸였는데요. 그게 이제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작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그렇게 밝혔는데 산업부 산하 공기업인 이처럼 가스공사에서도 유사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된 셈입니다. 가스공사는요, 이 보고서를 만드는데 무려 5,5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5,500만 원을 들여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보고서는 뭐 어디에 사용이 됐어요? 네, 가스공사 역시 산업부와 마찬가지로 현재 이걸 상부에 보고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북한의 에너지 현황 등을 내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가스공사 직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북한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북한의 원전 설치 논의가 이곳에서 이뤄졌는지 그것이 바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공사 측은 그 어떤 상부 보고도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안에는 에너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고 다른 내용도 또 들어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는 총 231쪽이 분량의 굉장히 논문 수준의 보고서입니다. 굉장히 많은 231쪽. 그렇습니다. 보고서 초반에는요. 북한의 정치 구조부터 김정은 시대의 정치 변화까지 이렇게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019년 북한 정세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파행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또 북한의 에너지 정책, 그러면서 산업 실태, 그리고 북주민들의 에너지 수급까지 이곳 보고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 보고 자료에 왜 북한의 정치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참 의문인데 가스공사는 뭐라 그래요? 취재해봤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해봤습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요. 2018년 당시에는 남북 경협 논의가 한창 진행됐다. 네. 그러면서 철도를 포함한 에너지도 논의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쪽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즉 학습용 보고서였다고 밝힌 건데요. 그러면 이제 산업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보고서와 비슷한 맥락이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원전만 특정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당 윤영석 의원은요. 북한 원전이 웬 말이냐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윤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이번엔 한국가스공사까지 나서 북한 원전 의혹을 정폭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탈원전을 외치면서 되려 북한의 원전을 설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네, 윤 의원은 산업부에 이어서 공기업, 그러니까 공기업에서도 원전을 포함한 발전소 건설 방안을 검토했다는 건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가스공사의 보고서 또 다른 또 논란의 불씨가 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가네요. 자,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윤 의원님, 지금 이동석 기자 설명 들어보셨는데 가스공사도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눈 것처럼 정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문건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을까요? 그 당시를 조금만 복기를 해보면요. 2018년에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그해 가을에 국내의 기업 그리고 각 정부 기관마다 이 남북한 간의 예상되는 경제 협력에 대해서 정말 다방면의 다각도의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기업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도 정말 관심의 폭이 대단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이었습니다만 당시에 어느 회계법인이 북한에 진출하려는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안내서를 하나 작성을 해서 그 안내서를 공개하는 이 심포지엄을 한번 연 적이 있습니다. 네. 700부를 마련을 했는데요. 700개 넘는 기업이 신청을 해서 순식간에 그게 동이 났어요. 아주 단적으로 보여줬는데 그렇듯이 이 에너지 가스공사의 보고서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도 모두 다 이 비핵화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전이 돼서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이 역시 빠른 속도로 진전을 이룰 경우에 그때서 뛰어들 경우는 늦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걸 감안하면 가스공사의 보고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엔 산자부의 이런 그 6쪽짜리 보고서도 그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정황을 다 조금만 이해를 한다면 이게 과연 이적 행위가 될 수 있느냐. 물론
안으로는 탈원전을 외치면서 밖에 북한에다가는 원전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인 연속성으로 보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이 대목에서는 할 말은 없는데 이것도 뭐 이 정부에서 설명하기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탈원전을 하더라도 에너지 트랜지션이라는 개념으로 긴 그림에서 지금 모든 원전을 다 가동을 중단하고 뭐 생산을 아예 건설을 아예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있는 거는 점점 줄여나가겠다. 그리고 다른 대체 에너지를 찾겠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전이라는 게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닌 이건 아니거든요. 네. 북한에다가도 그런 방식으로 선택지를 하나 준다. 뭐 이런 것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제 남북 경제 협력 과정에서 가스공사가 어떤 식으로 좀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런 걸 미리 한번 이 도출해 본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이 원전 지원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 이 비판이 논란이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초선 의원 31명이 관련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발언이 문제가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당은 공작 취급하고 담당 공무원은 신내림이라 하며 대통령의 참모는 전 정권에서 검토된 일이라 전가하고 청와대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급박을 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네, 여기서 논란이 된 표현은 바로 집단적 조현병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어제 정치에 조현병이라는 병명을 들어서 비하하려는 의도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라면서 관련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구태 정치를 멈추라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 다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너무 말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소정수 위원님, 정치권에서 이 비하 발언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마다 또 질타도 받기도 하고 계속해서 질타를 받는데 고쳐지지 않나 봐요. 뭐 그게 참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늘 방송에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는데도 또 때 되면 반복되고 그러죠. 이게 일단은 그 어떤 시대 흐름, 시대 변화의 그 개념이 좀 뒤떨어진다, 인식이.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용어나 이런 것이 지금 사용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많고 네. 그렇다면 그 시대 흐름에 맞는 어법과 어휘를 적확하게 사용을 해야 듣는 분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그것이 쏙쏙 들어오는데 그러한 어떤 인식, 그 개념 그 자체가 좀 뒤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좀 그런 자극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좀 뭔가 더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그냥 이건 좀 너무 밋밋하지 않나? 네. 좀 이런 거 하나 넣어야지 이런 생각도 좀 자리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우리 정치가 이 상대를 대화로 인정하고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그런 문화가 정착돼 있으면 이 서로가 사용하는 언어도 상대적으로 좀 부드럽고 그럴 텐데 이게 상대를 완전히 적으로 보는 이 정치, 상대를 타도해야 되는 그러한 문화가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 정치권에 많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사용하는 용어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어떤 이런 흐름에 뒤떨어진 비하하는 용어 이런 걸 쓰고 이런 부분들이 일상화 좀 된 측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체 맥락을 봐야지 특정한 뭐 단어 하나 가지고 비판 하는 건 말이 되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빌미를 주지를 말아야죠. 그렇죠. 예, 비판을 할 때 그야말로 상대가 들어서 정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판, 감동을 줄 수 있는 비판 이렇게 내놓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나오는 말대로 막 상대를 공격하는 그냥 어투로만 해가지고는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정말 이 정치권에 대한 어떤 불신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꼭 이 비하하는 단어가 아니더라도요. 잘 생각을 해보면 이 문장을 돋보이게 하는 단어가 분명히 많을 겁니다. 막말 사례 또 하나만 좀 더
듣고 가죠. 김은미 기자. 네. 전광훈 목사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위가 조금 아슬아슬하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네, 맞습니다. 전광훈 목사 지금 저희 그 프레스룸의 단골 출연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할 때 등장을 했었었는데 이번엔 정치 얘기에 등장을 했는데 대체 뭐라고 했길래 이번에 등장을 하는 건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 자리에 두면 안 됩니다. 즉시 체포해야 됩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이 저런 짓을 하면요 바로 체포입니다. 체포. 저거는 USB를 넘겼느니 안 넘겼느니 거기에 뭐 원자력 발전소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난리가 났고 또 김종인 할아버지는 뭐 이적죄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야당도 문제가 있어요. 그 뭐 이적죄다 그런 소리 하면 뭐 하겠어요. 빨리 국정감사를 해서 야당답게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야당도 여당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네, 뭐 야당도 여당도 믿을 사람 하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보신 그 영상은 이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전광훈 목사가 한 얘기인데요. 근데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즉시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을 해야 되고 특검에서 문 대통령 이적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국민특검단도 발족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에 범국민 대회도 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간첩이라고 얘기를 한 거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한 집회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약 한 달 전쯤에 무죄를 받고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똑같은 발언 다시 한번 한 겁니다. 글쎄요. 앞서 이제 정치권 발언도 그렇고요. 지금 이 발언도 그렇고 품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